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 40대 김은서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들과 둘이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딸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여자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비슷한 상황에서 참고만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등을 돌린 사람. 제 남편에게 제가 어떤 선물을 돌려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소아신장질환이라는 병이었는데 초등학교 입학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치료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 집안 형편도 바닥이었고 아버진 그걸 버티지 못하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나가시더니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9살이었는데 아버지가 떠나기 전날 밤에 부모님이 싸우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돈을 언제까지 쏟아부어야 해? 그런다고 희망이 있겠어? 당신 아이야. 우리 아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치료만 하면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애도 잘 살 거라고 하잖아. 조금만, 응?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우리.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저 따위 하자 있는 애새끼를 낳아놓고 나한테 뭐? 노력? 난 허튼데 돈 쓸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씀 못하셨어요. 저도 방 안에서 숨죽여 눈물만 흘렸죠. 아버지의 진심이 어머니의 진심일까봐 더 무서웠고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짐이 사라져 있었고 어머니는 울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꼭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있으면 되잖아. 응? 걱정 마. 그 한마디가 진짜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직물 도매업을 시작하셨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시면서도 제 병원 스케줄은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밤새 링거 맞는 제 옆에서 쪽잠을 자시다가 새벽에 또 시장으로 나가셨어요. 제 병이 완치되기까지 꼬박 7년이 걸렸는데 그 7년 동안 어머니 혼자 돈을 벌고 저를 간호하고 저를 키우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초인적인 힘은 모성에서 나온 거겠죠? 병이 나은 뒤에도 몸은 예전 같진 않았어요. 격한 일이나 체력이 많이 필요한 일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오랫동안 공부할 체력이 없어서 수업 들을 때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집중해서 들었죠. 그래서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대학 졸업할 때는 대기업이나 유명한 회사에서 입사 제안도 몇 군데 들어왔지만 저는 시간이 여유 있고 몸에 무리가 없는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어머니는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는 제 모습을 보지 못한 걸 아쉬워하셨지만 나중엔 이 작은 회계사무소가 정말 가족처럼 운영하는 데다가 느긋하게 보일 정도로 몸이 편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고서는 오히려 더 좋아해 주셨어요. 네 몸이 먼저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데가 최고야.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난 건 그 회계사무소에서였어요. 거래처 영업사원이었던 남편은 저한테 먼저 다가왔고 솔직히 저는 결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둘이 살면 되지 뭐하러 시집을 가나 싶었거든요. 그냥 연애나 하면서 편하게 살자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일은 따로 있었어요. 저의 어머니를 처음 본 자리에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그 은서 씨한테 들었습니다. 은서 씨를 혼자 키우신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어머님 아들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내저으시면서도 눈이 글썽이시더라고요. 아이고 별 말씀을. 우리 은서 잘 부탁합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손수 챙기더군요.
자리 안내에 외투도 받아주고 식탁에서도 물과 수저를 챙기며 어머니를 우선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 이 사람이면 어머니도 기댈 곳이 생기겠구나 싶었어요. 전 그렇게 이정호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아들 도윤이도 낳았습니다. 결혼식 날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은서야, 이제 엄마 걱정 그만해도 되겠다.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너 진짜 잘 살 거야.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반지 끼기 전과 후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걸 전 그때 몰랐습니다. 너무 어렸거든요. 결혼 초 시어머니는 이미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계셨어요. 처음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은서야, 넌 건강해서 참 좋겠다. 젊은 사람이 건강한 게 최고야. 앞으로도 건강관리 꼭 해라. 그때는 그냥 덕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곧 알아챘죠. 시어머니 투석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호자분,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신장 이식을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병원을 나서면서 슬쩍 제 쪽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은서야, 너 어릴 때 아팠다며? 다 나은 거 확실하니? 지금은 멀쩡한 거 맞아? 병원 가거나 약 지어 먹는 것도 없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건지 느낌은 왔지만 설마 했어요. 제가 아팠다는 걸 아는 분인데 이상한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닐 거라 애써 저를 달랬습니다. 설마 며느리한테 장기를 바라시는 건가 싶었지만 차마 그런 생각까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네, 어머니, 정기검진을 다니긴 하지만 완치된 지는 오래됐어요. 뭐? 아직도 정기검진을 다닌다고? 뭐 이상 있는 거 아니니? 인상을 박으며 물어보는 시어머니에게 다급히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런 거 아니고 큰 병 앓고 난 사람은 원래 정기검진을 해요. 실제로도 항상 아무 이상 없으므로 나오고요. 그래, 다행이다. 건강한 게 최고야. 건강하면 뭐든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나눠줄 수도 있다니? 그제야 시어머니에게 그럴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못 들은 척 넘겼습니다. 솔직히 저도 건강했다면 이런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나서서 이식 검사를 했을지도 모르죠. 남편이 저희 어머니에게 잘해주는 만큼 시어머니에게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기검진을 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추세라면 몇 년 안에 이식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병원을 나서면서 또 저를 슬쩍 보시더라고요. 이번엔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은서야,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이식을 해야 한다면 가족 중에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머니, 그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적합성 검사도 받아봐야 하는 거죠. 마음이야 다들 주고 싶겠지만. 그래, 내가 봐도 그래. 우리 남편은 다 늙어서 그 수술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들은 회사에서 술을 너무 자주 마셔서 안 될 것 같고 그러고 보니 네가 제일 낫긴 하구나. 넌 이제 다 나았다고 했지. 솔직히 우리 중에 제일 건강관리 잘하는 게 너잖니. 매년 검진하면서 체크하니까 네가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네가 나한테 하나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검사해봐야 아는 거예요. 가족 중에 적합하게 나올 사람이 있어야 해줄 수 있겠죠. 어머니, 지금 당장 이식하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치료 받으세요. 그때 되면 어떻게든 되겠죠. 전 그렇게 말하며 이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완치되었다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식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신체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올 거라고 생각하니 답답했어요. 예전에 앓은 병 때문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무조건적으로 저를 몰아가는 시어머니를 보니 솔직히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식을 못 해주는 대신 시어머니 수발이라도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정말 쉴 새 없이 부려먹으셨어요. 새벽 6시에 전화가 오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예, 나 속이 안 좋아. 죽 좀 끓여와. 사온 거 말고 직접 끓인 거. 몸이 안 좋아서 뭐 할 엄두가 안 나네. 지금 누워있어. 어머니, 지금 새벽인데. 제가 출근 전에 갖다 드릴. 아이고, 며느리가 시험이 아프다는데 시간 따지니? 빨리 좀 해와.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니? 너도 내가 아프다고 우습게 보는 거야? 병원 데려다 드리는 것도 집 청소도 빨래도 장 보는 것도 전부 저였어요. 한 번은 하도 집이 더럽다며 와서 대청소를 좀 해야겠다며 닥달을 하셔서 평일에 연차를 쓰고 시어머니 댁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청소를 하고 빨래까지 돌려놨는데 시어머니가 나가려는 저를 불러 세우시면서 말하셨죠. 예, 잠깐. 화장실 변기 밑에 물때 아직 있더라. 다음엔 좀 더 꼼꼼하게 해. 그리고 김치냉장고 정리도 안 했던데 해놓고 가. 어머니, 오늘 도윤이 학교에서 데리고 와야 해서. 도윤이는 학교에서 알아서 오겠지. 중학생이 엄마가 왜 필요해. 김치냉장고부터 해놓고 가. 결국 그날은 아들을 데리러 가지도 못했어요. 다행히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네 집에서 놀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김치냉장고를 청소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며느리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잔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도와주길 바란 적도 있었어요. 제 편을 들어주길 원했던 적도 있고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통화하는 걸 들으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머니께 응석을 부리는 게 솔직히 좀 비정상적이다 싶을 정도로 두 사람 사이는 가까웠어요. 한 번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 시중을 매번 이렇게 들기가 좀 힘들어. 당신이 좀 나눠서 해줄 수 없어? 아니, 어머니가 아프시잖아. 좀 이해해. 난 회사 일 바쁘고 어머니 돌보는 건 네가 더 잘하니까. 잘하니까가 아니라 당신도 아들이잖아. 당신 어머니인데. 게다가 누구는 일 안 해? 그리고 돌보는 것도 해야 느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어머니가 널 더 편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냥 당분간은 당신이 좀 해줘.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결국 시어머니 모시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제게 미안하면 항상 아들과 친정어머니까지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곤 했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에 대해 아주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게 시어머니를 맡기듯 해도 이해하려 했어요. 남편이 저희 어머니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풀리곤 했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또 다른 의미의 골칫덩어리였어요. 시아버지는 씀씀이가 워낙 해프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다가 사고를 자주 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기분 내킬 때마다 쓰면 안 되는 돈을 타인에게 막 써버리거나 술을 사주거나 팁을 주면서 마치 돈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자주 시어머니의 푸념에 달려가 시아버지가 친 사고를 수습하거나 시어머니에게 돈을 좀 쥐어주고 이해하라는 식으로 달래주고 오는 걸 몇 번 봤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쯤 됐을 때 처음으로 큰 사고가 터졌어요. 시아버지가 옛날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서셨는데 그 친구가 잠적해버린 겁니다. 3천만 원짜리 빚이 고스란히 시아버지한테 날아왔고 채권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그날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이라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저 혼자서 채권자를 상대해야 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남자 2명을 마주하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만수 씨 며느리 맞죠?
시아버지가 보증서 넣고 잠수 타셨는데 돈 누가 갚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오셔도 전 모르는 일이에요. 일단 남편도 지금 여기 없으니까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남편에게 전할게요. 연락드릴 수 있도록요. 정리는 무슨 정리? 당장 3천만 원 내놔요. 빚쟁이들은 남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몰아붙이기 바빴고 전 그런 채권자들과 옥신각신하며 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아파트 복도에서 그 소리가 다 울렸어요. 옆집 사람들이 문 열고 내다봤습니다. 아들은 자기 방에서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권자들의 연락처를 받아놓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시아버지한테 끈질기게 전화해서 경위를 확인하고 변제 계획을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남편한테 겨우 전화가 닿았을 때 남편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또 사고 치셨구나. 은서야, 당신이 알아서 좀 잘 처리해줘. 나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 가. 여보, 채권자가 집 앞까지 왔어. 도윤이가 무서워서 울고 있다고. 어떻게든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연락처 보낼 테니까 전화해서 일단 달래고. 여기서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해? 나 바쁘다는 말 못 들었어? 일단 네가 좀 달래봐. 내가 주말에 돌아가서 한번 알아볼 테니까. 좀 부탁한다. 전화 끊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 혼자 다 수습했어요. 전 안 되면 시아버지가 살고 계신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놓고 그 친구분을 찾아 받아내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댁집이 시아버지 명의가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자기 재산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과거에 남편의 외할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위해 남긴 부동산을 시아버지가 몰래 처분해서 통째로 날린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시아버지한테 재산에 관한 건 입도 뻥끗 안 하고 오히려 일부 재산을 시아버지 이름으로 서류상으로만 올려두되 시아버지 본인은 전혀 모르게 해놓은 상태였어요. 세금도 줄이고 혹시나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꼼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일에 남편이 무덤덤했더라고요. 원래 사고를 잘 치는 사람이라 남편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듯 했고요. 시어머니와는 너무도 가까웠고 시아버지와는 너무도 먼 사이였어요.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격리 일을 오래 한 사람이라 이런 구조가 어떤 건지 어렴풋이 감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남편이 이따금 서재에서 서류 정리하는 걸 볼 때마다 시아버지 이름으로 뭔가 해놨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알고 넘긴 거였는데 나중에 이 사실이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죠. 저는 시어머니 시중에 시아버지 뒤치다거리까지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도윤이가 잠든 뒤에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남편과 대판 싸웠죠. 여보, 나 진짜 못하겠어. 왜 당신 부모 문제를 전부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거야? 시어머니 간병도 나, 시아버지 빚수습도 나. 당신은 도대체 뭐라는 건데? 두 분이 내 부모님이야?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일어나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피곤하게. 네 부모 내 부모가 어딨어, 다 우리 부모지. 우리 가족이잖아. 솔직히 지금도 한 달에 2번은 꼬박꼬박 장모님 모시고 식사하잖아. 이런 사위가 흔한 줄 알아? 한 달에 2번? 난 당신 집에 몇 번이나 불려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너 좋아해서 그렇지 너 싫어하셨으면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걸? 그냥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해. 나중에 장모님 아프시면 내가 더 열심히 보살필게. 진짜야? 정말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해줄 거야? 한 입으로 두말할 게 없기야? 당연하지. 내가 그 정도 사람도 안 되는 것 같아? 장모님 아프시면 병원이든 뭐든 내가 앞장설게. 전 그 말을 붙잡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겠지.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정도 양심은 있겠지 하면서요. 그렇지만 남편의 말은 저를 도와줄 생각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거는 요양보호사를 신청해서 간병 분담을 체계화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셨습니다. 남이 내 몸에 손대는 게 싫다고.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남을 불러? 네가 하기 싫다고 지금 나 모르는 사람한테 떠맡기는 거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가 돼서 부모 모실 생각은 안 하고. 어머니, 제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솔직히 지금 당장 제가 독감이라도 걸려서 쓰러지면 어머니 모실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시는 날은 선생님께 맡기시고 나머지 날은 제가 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돼? 하나도 안 됐지? 너 말은 그렇게 해도 엄연히 나 떠맡기는 거야. 너 귀찮다고? 나 모르는 사람한테 내 몸 맡기는 거 싫어. 어머니, 떠넘기는 게 아니라 분담하는 거예요. 제가 건강해야 어머니도 더 오래 모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그 사람들이 더 프로예요. 더 잘해주실 거고 체계적으로 돌봐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안 된다며 난리를 쳤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설득해보라고 전화했고 제게 전화를 넘겨받은 시어머니는 남편과 통화를 하며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보더니 알겠다고 결국 허락을 했어요. 물론 입을 삐죽거리면서 싫어하는 표는 많이 냈지만요.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나중에 알게 되고 더 충격이었지만요. 시어머니를 요양보호사에게 맡기고 난 뒤 시아버지 거는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시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보증 서신 거는 남편이랑 제가 다 정리했어요. 근데 다시는 보증을 서시면 안 돼요. 다음엔 저도 남편도 수습 못해요. 저희 진짜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거든요. 지금 빚 갚아드린 돈도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시아버지는 너무도 가볍고 별거 아닌 것처럼 제 말을 넘기려고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다시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 진짜로 저희는 재산이 날아가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노후 생각은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번엔 각서 하나만 써주세요. 다시는 보증 안 서시겠다고. 시아버지는 각서 이야기에 눈알을 부라리며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뭔데 각서를 쓰라 말이야? 내가 얼마나 얕잡아 보였으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 아버님,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치신 사고가 여태 워낙 많았었잖아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있으면 아버님도 돈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시겠죠. 보증도 더 이상 안 설 거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아버지는 투덜거리면서도 각서에 서명하셨어요. 남편도 그 건은 인정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얼마 안 갈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시장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4기 췌장암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내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4기라는 말만 머리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보호자분,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4기라서 완치를 장담드리긴 어렵고 최대한 생존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잡겠습니다. 선생님, 치료하면 얼마나 사실 수 있는 건가요? 환자분 체력과 반응에 따라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1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상당히... 치료비 견적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보험은 실비보험 하나에 도움이 안 되는 소액보험 1개가 전부였습니다. 평생 저 병원비 대신이라 자기 보험 하나 제대로 들 여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제 적금과 저축을 전부 합쳐도 턱없이 모자랐어요. 도윤이가 학교 끝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외할머니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꼭 나을 거야. 응? 꼭 나아야 해? 어머니가 도윤이 머리를 쓸어내리시면서 웃으셨어요. 우리 도윤이 울지 마. 할머니 안 아파. 괜찮아. 아프신 분이 오히려 손자를 달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어떻게든 치료비를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남편한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서부터 같이 넣었던 적금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시아버지 빚을 갚느라 3천만 원이 줄었지만 그래도 꽤 큰 금액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도윤이가 친구와 전화를 하려는 건지 방으로 가더군요. 문은 닫지 않았지만 크게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부탁이 있어. 우리 같이 넣고 있는 적금 있잖아. 그걸로 우리 엄마 치료비 좀 도와줘. 내 힘만으로는 안 돼.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뭐? 그 적금을? 엄마가 사기야. 수술이랑 항암을 같이 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내 적금만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그 적금 해약하면 손해인 거 알잖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게 문제야? 우리 엄마 치료비 없으면 죽는다고. 엄마 살리는 게 먼저잖아. 남편이 한숨을 내쉬더니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냉정하게 생각해봐. 그 돈 빼면 우리 생활은? 도윤이 학원비는? 집 대출 이자는? 네 엄마 치료비를 내가 왜 대줘? 각자 부모는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왜? 뭐 틀린 말이야? 원래 각자 부모는 각자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야. 어디 가서 물어봐. 당신이 네 부모 내 부모가 어딨냐고 했잖아. 당신 어머니 새벽마다 죽 끓여가고 병원 데려다 드리고 빨래 청소까지 다 한 게 나야. 당신 아버지 비 터졌을 때 수습한 것도 나고. 그렇게 당신 부모한테 다 해줬는데 우리 엄마 아프니까 네 엄마 치료비를 왜 대주냐고? 그게 할 말이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어머니 시정 드는 건 며느리 도리지. 그걸 가지고 점수 매기듯이 따지면 어떡해.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놓은 건 장모님 잘못 아니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 뭐? 우리 엄마가 왜 보험을 못 들었는지 당신이 모를 리가 없잖아. 내 병원비 대느라 평생을 고생하면서 아끼느라. 그걸 나한테 말해서 뭐 어쩌라고. 난 우리 집 살림을 생각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따지지 마. 솔직히 난 반대야. 그리고 어차피 돌아가시는 건 시간 문제라며. 그런 분께 굳이 병원비를 그렇게 대가면서 치료를 해야 해? 차라리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시도록 하는 게 좋잖아.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함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싸늘함이 제 온몸을 감쌀 정도였어요. 이대로 그냥 보내자는 말이었으니까요. 치료도 하지 말고 그냥 죽도록 놔두자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야 했고 치료 스케줄을 잡아야 했고 도윤이 밥도 챙겨야 했으니까요. 분노는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만 갔습니다. 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발언 때문에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 와중에 아픈 어머니는 걱정되고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니 병원에서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어제부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지 혈압이 좀 올라가셨어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기분도 축 처져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 해주셔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후다닥 어머니 침대로 가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밥을 안 드셔? 왜 밥이 맛이 없어요? 밖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 사올까? 아니야. 그냥 병 때문에 힘든가 보지.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니가 저를 피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뭔가 싶었어요. 이상한 느낌에 어머니가 두고 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무슨 소리라도 들었나 싶어서요. 문자는 별게 없었는데 통화 내역이 있더군요. 저희 아들과의 통화 내역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온몸의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적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던 시간에 도윤이가 전화한 곳이 친구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였더라고요. 방문이 열려 있었고 꽤 가까운 거리였으니 다 들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100% 듣고 계신 게 맞았어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돌아왔는데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두려움에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래도 믿고 의지하던 사위였는데 그런 사위가 치료비 안 대주겠다고 그냥 죽도록 놔두자는 말을 했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의 그 반응이 이해가 되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저는 죄인이 되었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었지만 제 남편이 한 말이었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비싼 치료를 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은서야, 나 안 해. 이 나이에 그 큰돈 들여서 뭐하게. 괜히 너네 살림만 거덜나. 엄마, 무슨 소리야.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제발 치료받아. 안 한다니까. 나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어. 사위한테 손 벌려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 은서야, 나 때문에 니네 부부 사이에 금 가면 그게 엄마 죽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제발. 은서야, 됐어. 엄마가 결정한 거야. 매달려도 소용없었어요.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습니다. 어머니 뜻을 거스르더라도 치료를 해야겠다고 의사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미 늦었더군요.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그 이후로 정말 후회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매일 병원에 가서 어머니 곁에 있으면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달래시더라고요. 은서야, 울지 마. 엄마 네가 잘 사는 거 보는 게 소원이야. 돌아가시기 며칠 전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손에 힘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은서야, 사람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 엄만 갈 때가 돼서 가는 거야. 네 인생을 살아. 응? 도윤이 잘 키우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나아야 해.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 내 딸, 엄만 널 최대한 지켜주고 싶었는데 넌 강하게 컸더라. 너라면 걱정 안 해. 네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네 행복을 위해 살아. 너보다 너 자신에게 중요한 건 없어. 엄마? 그리고 은서야, 네가 어렸을 때 아파서 엄마가 고생한 거 그거 절대 네 잘못 아니야. 알지? 엄마 네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멀찍이 서서 시선을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장례를 마치고 빈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자기한테 돈을 쓰신 적이 없는 분이셨으니까요. 옷도 몇 벌 안 되고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고 대신 가슴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자기 부모가 날 부려먹을 때는 네 부모 내 부모가 어딨냐고 이빠른 소리만 해놓고 정작 우리 엄마 죽어갈 때는 네 엄마 치료비를 내가 왜 대주냐고 뻔뻔한 소리를 짓거리던 남자. 그 남자 때문에 어머니가 치료비를 포기하셨어요. 그걸 죽어서도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남자한테 지옥을 선물해 주겠다고요. 조용히, 확실하게.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걸로 남편을 먼저 지옥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타이밍 좋게 딱 한 달 뒤에 남편 회사인 가구 유통회사에서 1년 중 가장 큰 수주 계약이 있었거든요. 대형 아파트 단지 입주 물량을 따내는 건데 수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남편은 이 계약의 실질적 책임자였고 성사되면 승진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혼잣말을 할 정도로 이 계약에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전 겉으로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조용히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모를 때는 부지런히 움직였죠. 우리 엄마 복수하려고요.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15년간 격리 일을 한 사람입니다. 숫자와 서류를 추적하는 건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남편의 재정 흐름을 하나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서재에 보관하던 서류들, 우편으로 오는 금융 관련 문서들, 남편이 통화하면서 흘리는 말들, 시아버지 이름으로 돌려놓은 재산 내역도 정리가 됐고 남편이 회사에서 수주 과정에 거래처한테 리베이트를 받아온 정황도 포착했어요.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접대비를 결제하고 거래처한테 물량 밀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전부 남편이 집에서 거래처와 통화하며 금액을 언급한 것을 녹음해뒀어요. 그리고 남편 개인 통장으로 받은 입금 내역도 확인했죠. 그 뒤에 친구 미경이한테 연락했습니다. 미경이는 법무사 사무장으로 15년 경력인 친구인데 이혼 관련 일도 많이 다뤄본 친구예요. 미경아, 나 이혼할 거야. 근데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타격 주고 나한텐 이득 있도록 할 거거든. 혹시 도와줄 수 있어? 은서야,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제가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자 친구가 한참 됐다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은서야, 증거가 필요해. 남편이 시댁엔 잘하고 처가와 너한텐 부당하게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이나 기록이 있으면 좋겠어. 특히 네 부모, 내 부모 어쩌고 해놓고 정작 네 엄마 병원비를 외면한 거. 그게 반복적으로 녹음에 잡히면 유책 배우자로 볼 수 있어. 그리고 직장 쪽 비리 증거가 있으면 그건 따로 써먹을 수도 있고. 알겠어, 내가 준비할게.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발언을 일상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중에 일부러 시어머니 이야기,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면서 남편의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시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내가 좀 바빠서 당신이 가줄 수 있어? 내가 왜? 너 시간 되잖아. 어머니 모시는 건 네가 해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 알겠어. 근데 나 엄마 49제 있잖아. 당장 내일 첫째 때 좀 비용이 들어서 이번 달에. 또 돈 이야기야? 장모님 일은 끝난 거잖아. 돌아가신 분한테 돈을 얼마나 더 쓸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돌아가신 분한테 돈을 얼마나 더 쓸 거냐고. 49제 비용조차 아깝다는 거예요. 전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몰랐겠죠. 겉으론 슬픔에 잠겨 힘들어하는 아내가 속으론 칼을 갈며 자기 뒤통수를 노리는 줄을. 한 달이 지나고 남편의 대형 수주 계약 최종 미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수주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내역과 회사 비자금 운용에 관여한 정황 증거를 정리해서 남편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금액, 날짜, 거래처명, 관련 계좌 이동 내역까지 전부 포함된 자료였어요. 자료에는 빈틈이 없었죠. 결과는 즉각적이었어요.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들어갔고 수주 계약은 완전히 보류됐습니다. 남편은 직위 해제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목숨 걸고 따내려던 계약이 물 건너가고 승진은 날아갔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구두도 안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이씨,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나한테 원한 가진 놈이 분명 있어. 15년을 다닌 회사에서 이게 뭐야? 내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다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왔어. 누가 내 수주권을 제보했어. 나 징계 들어간다고. 그래? 큰일이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듣고만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내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결국 며칠 후 남편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복수가 제대로 먹혀 들어갔더군요.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은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멘붕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시어머니 상태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를 수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다만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저도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될 만한 문제는 만들지 않고 싶었거든요. 병원을 갔더니 투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고 신장 이식이 불가피해졌어요. 가족들의 적합성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예전과 다르게 제가 적합한 사람이길 바라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남편은 지병이 있어서 부적합이었고 시아버지도 나이와 건강 문제로 불가능했어요. 가족 중에서 저만 적합한 걸로 나오더군요. 남편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이식 적합자가 당신이야. 이식 부탁해. 나랑 아버지는 부적합이라 안 되잖아. 가족이니까 괜찮지? 당연히 제가 해줄 것처럼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제가 의아하다는 듯 반문했죠. 가족이니까 괜찮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만 치료도 못 받고 죽도록 만들었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흠칫하더군요. 웃긴 게 불과 한 달 조금 지났을 뿐인데 남편에겐 잊혀진 이야기였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사과할게.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줘.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잖아. 그깟 저금이 뭐라고 빌려주지도 않고.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 일도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인정할게. 우리 엄마 이식은 당신밖에 못 해주는 거잖아. 왜? 네 엄마 아프니까 그제야 내가 그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지니? 뭐 생각 좀 해볼게. 그 주말 시어머니가 남편의 차를 타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아들이 부탁해도 안 되니까 직접 오신 거였죠.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으시더니 처음엔 부드러운 척 하셨어요. 은서야,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좀 못했지? 시어미가 아프다 보니 예민해서 그랬어.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다오. 우리한텐 이제 너뿐이야. 어머니, 장기 이식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수술 후 합병증도 있을 수 있고 제 몸에도 부담이 많이 가요. 시어머니 표정이 확 변했어요.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지더니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부담이야? 콩팥 하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는데. 넌 젊잖아. 건강하잖아. 네 시어미가 죽게 생겼는데 그거 하나 못해줘?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자 이번엔 남편 놈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 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점점 흥분하시더니 참을 수 없었는지 진짜 속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너희 부모 다 죽고 없는데 장기 그거 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 줄 데도 없는 장기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이미 오래전에 떠나신 제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말하며 저를 모욕하더군요. 네가 우리 집 와서 해준 게 뭐 있니? 네 엄마도 웃겨. 보험 하나 제대로 안 들어놓고 딸 괴롭히다 갔잖아. 딸한테 집만 되다가 한 거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은혜도 모르는 거니? 제 어머니를, 평생 혼자 저를 키우시고 자기 몸 하나 건사 안 하시고 저를 위해 모든 걸 바치신 어머니를 짐이라고 하셨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는데 전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은서야,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긴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솔직히 장모님은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놓고 가셨잖아. 그것도 결국 우리한테 부담이 됐고. 어머니는 살아계신 분이야. 죽은 사람한테 의리 지킬 거야? 살아있는 사람을 살릴 거야? 남편과 시모의 이 말들은 모두 제 핸드폰이 가방 안에서 녹음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 남편이 한 말 전부 녹음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야, 이정우.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이름을 부른 적이 결혼하고 처음이었으니까요.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처지가 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랑 엄마에 대해 그딴 소리를 해? 내가 우리 엄마 치료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너 뭐라고 했어? 그냥 편히 보내드리자고 했지? 괜히 고생하게 만들지 말고. 그 말 똑같이 돌려줄게. 난 이식 못하니까 어머니 그냥 편히 보내드려. 괜히 고생하게 만들지 말고. 야, 재수없게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나한테는 잘만 해놓고 이제 와서 내 신장 필요하니까 내놔라? 네가 인간 새끼야? 짐승도 그렇게 못해, 미친놈아. 내가 너랑 결혼하고 여태 산 이 세월이 아까워 죽겠어 진짜.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사색이 된 얼굴로 되묻더군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사돈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요. 어머니 아드님이 자기 장모한테 무슨 짓 했는지 물어보세요. 치료비 아끼려고 적금 빌려달라는 것도 거절하더니 이제 와서 저더러 어머니한테 이식해달라는 게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거절하려고요. 남의 엄마 목숨을 가볍게 생각했으면 이 정도 각오는 했겠죠. 저 아니더라도 적합한 사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그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지. 우리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죽어갔는지 알려줄까? 그때 그 적금으로 우리 싸울 때 우리 엄마가 그 이야기 다 들었어. 도윤이랑 통화하면서 실시간으로 다 들으셨다고.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신 거야. 우리 엄만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이정호!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래도 저한테서 장기 받아가고 싶으세요? 저한테 콩팥 구걸하지 마세요. 전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그쪽 가족분들에게는 장기는커녕 그 어떤 것도 줄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당신 저번에 그랬지. 각자 부모는 각자 알아서 하자고. 당신 엄만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우리 엄마 외면한 그 순간부터 난 더 이상 당신 가족 아니니까. 저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를 모욕한 것, 남편이 죽은 사람 운운한 것, 이식을 강요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 녹음이 결정타였어요. 친구한테 보냈더니 친구가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은서야, 이거면 충분해. 장기 이식 강요에 반복적인 인격 모욕, 망자 모욕까지. 이 사람이 유책이라는 걸 증명하고도 남아.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연결해줬고 그 변호사 선생님도 녹음을 전부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기 이식 강요와 고인에 대한 모욕은 법원에서도 무겁게 봅니다.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 수 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발버둥 쳤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이혼 소송을? 어머니 이식은 어떡하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한 거야. 나는 동의 안 해. 이 미친년이 끝까지... 미친년? 좋아, 법정에서 보자. 시어머니가 내 죽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당신이 죽은 사람한테 의리 지킬 거냐고 한 거 법정에서 다 틀어줄게. 판사님 앞에서 한번 들어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판은 제 쪽으로 기울었어요. 녹음 증거에 더해 그동안 모아둔 남편과 시모의 모욕적인 발언 녹음들, 시부모 뒤치다거리를 전부 제가 했다는 기록까지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됐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서 제가 유리한 판결을 받았어요. 아들 양육권도 당연히 저한테 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공식적으로 이식을 거부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떼어내려면 반드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었고 동의할 이유도 의무도 없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어머니가 진짜 위험해. 이식 안 하면 어머니가 정말... 당신 엄마가 아파서 골골대고 있으니 그때 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지지? 여보, 근데 어쩌나? 난 도와줄 생각 전혀 없는데. 알아서 해. 주변에 신장 하나 줄 사람 없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괘씸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꼼수를 부린 게 하나 있었거든요. 재산을 줄여 보이려고 상당 부분을 시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은 겁니다. 시아버지 본인은 자기 이름으로 뭐가 있는지도 모르게 서류상으로만 해둔 거예요. 남편 생각은 이랬겠죠. 아버진 모르니까 안전하다. 이혼할 때 재산 적게 잡히면 그만이다. 전 그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혼이 끝날 때까지 그 카드는 꺼내지 않았어요.
이혼해서 받을 거 다 받은 다음에 쓸 카드였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 후 저는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은서예요. 아버님한테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정호 씨가 세금 문제 때문에 아버님 이름으로 해둔 재산이 있어요. 부동산이랑 통장요.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뭐? 내 이름으로? 그게 얼마나 되는데? 부동산 2건이랑 예금 통장이요. 꽤 큰 금액이에요. 서류는 정호 씨 서재 금고 안에 있어요. 비밀번호는 도윤이 생년월일 6자리고요. 그게 진짜냐? 네, 진짜예요.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아버님 재산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야, 이놈의 자식이 나한텐 돈이 없다 해놓고 내 이름 뒤에 숨어서 재산을 빼돌려? 이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시아버지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시더라고요.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보이면 가차없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부동산도 몰래 팔아서 탕진한 전력이 있는 분이니까요.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받았는데 남편님이 빠르게 제게 묻더군요. 당신이 설마 우리 아버지한테 금고 어디 있는지 알려줬어? 비밀번호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알고 다 가져가는 건데? 당신이 뭔 짓 했지? 뭔 소린지 모르겠다니까.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새 직장 알아보려고 면접 간 사이에 집에 들어온 도둑 아버지 맞잖아. 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려고 면접 보러 간 사이에 그 집에 들어가서 각종 중요한 서류 다 훔쳐갔어. 훔쳐가든 말든 그거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시아버지 재산이지. 내가 어쩔 수 없이 네 이름 붙은 재산만 가져온 것처럼. 왜? 이제 좀 지옥 같은 느낌이 들어? 내가 우리 엄마 그렇게 보내고 당신이 2발 쭉 펴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천만에. 난 여전히 너 용서 못해. 아이씨 진짜. 저는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떳떳하게 말해. 세금 줄이려고 아버지 명의로 들여놨는데 아버지가 다 갖다 팔았다고. 남편놈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남편이 법적으로 돌려받으려 해도 자기가 세금 줄이려고 아버지 명의로 돌린 거라 떳떳하게 소송도 못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면 본인의 재산 은닉과 세금 문제가 전부 드러나니까요. 시아버지는 그 돈으로 며칠 만에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셨다더라고요. 원래 그런 분이니까요. 어때? 내가 너한테 선물한 지옥? 회사에서 퇴사당하고 어머니 장기 이식 공여자도 눈앞에서 놓쳤고 숨겨둔 재산까지 다 잃은 거 우연 아니고 다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남편의 표정이 벙해지더군요. 제가 한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눈치였어요. 진짜 당신이 그걸 다 했다고? 미쳤어? 그러게 왜 나한테 귀신이 될 빌미를 줬어. 네가 우리 엄마 치료비만 대줬어도 나도 이렇게까진 하진 않았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 우리 엄마 목숨을 가지고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당신도 지옥에서 한번 있어봐. 남편은 직장에서 잘리고 시어머니는 공여자를 찾지 못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죠. 재산은 이혼으로 갈리고 남은 건 아버지한테 뺏기고 남편 이정우는 사실상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제가 준 선물이 그 사람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더라고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어릴 때 신장질환을 알았으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대기실에 앉아서 번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낯익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이 많이 부어있고 핏기도 없는 사람.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도 저를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벌떡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야, 김은서! 왜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지. 아버지한테 재산 다 빼앗겼지. 스트레스로 이 병을 다 얻은 거야. 고혈압에 심장비대증에 고지혈증이야. 네가 내 인생을 망쳐놨어.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전 남편을 올려다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혈압에 심장비대증에 고지혈증? 결국 걸렸네? 뭐? 당신이 그렇게 되기 전에 매일 저염식 식단 짜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나야.
매일 아침 당신 밥상에 싱거운 국 올려놓고 나물 반찬 만들어놓고 기름진 거 줄이고 튀김 대신 구이로 해놓은 게 다 나라고. 그게 지금 무슨... 밤에 당신 코골이 심해지면 베개 높이 바꿔주고 늦은 시간에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면 내가 말렸잖아. 혈압 높아진다고. 건강검진 일정 잡아놓고 아침마다 영양제 식탁 위에 올려놓은 것도 나고. 당신은 그걸 귀찮다고 투덜거렸지. 잔소리한다고. 전 남편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그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지. 밥 나오면 먹고 반찬 있으면 먹고 아내가 건강 챙겨주는 게 공기처럼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잖아. 나랑 헤어지니까 그 모든 게 사라진 거야. 단지 그것뿐이지.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몸이 망가진 거야. 그게 다 내 탓이야? 아니, 그게 바로 내가 없는 당신 인생이야. 챙겨줘도 챙김 받는 줄도 몰랐던 거 보면 내가 헛살긴 했네. 전 남편이 입을 벌렸다가 닫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내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었는지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매일 아침상 위에 놓여있던 영양제, 항상 싱겁게 간이 맞춰진 국, 밤마다 슬쩍 조절해주던 베개, 잔소리처럼 챙겨주던 건강검진 일정, 그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전부 잃고 몸이 망가진 뒤에야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저는 어머니가 장사하시던 원단시장 근처에 작은 리빙 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과 친정엄마가 남긴 집에서 작게 시작한 건데 감사하게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윤이는 올해 고등학생이에요. 학교 끝나면 가게에 와서 택배 포장도 도와주고 주말엔 같이 밥도 해먹고 둘이서 잘 살고 있어요. 사랑이란 말로 포장해놓고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등을 돌리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네 부모 내 부모를 나누는 사람은 결국 가족도 나눈다는 걸 전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게 진짜 미덕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참고만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